일화 회장이라는 이름이 지워진 날, 나는 지금 경비복을 입고 아파트 단지 입구에 서 있다. 새벽 공기가 아직 차갑게 남아있는 시간, 나는 문 옆에 서서 출근하는 사람들을 맞이한다. 주인들은 나를 스쳐 지나가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나는 반사적으로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한다. 이제는 너무도 익숙해진 이 동작이 한때 나에게는 가장 낯설고 비참한 장면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아침마다 반복되는 이 풍경이 이제는 내 일상이 되었다는 사실이 어느 순간부터는 놀랍지도 않다. 하는 가끔 단지 입구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을 볼 때면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내려앉는다. 한때 나는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나는 시가총액 30조 원에 달하는 회사의 회장이었다. 재계에서 내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자연스럽게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 한마디에 주가가 흔들렸고 내 표정 하나에 임원들의 얼굴빛이 달라졌다. 신문은 나를 자수성가의 아이콘이라 불렀고 방송은 나를 시대를 대표하는 기업인처럼 다뤘다. 그러나 그 화려한 수식어들 뒤에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숨어 있었다. 처음 공장을 세웠을 때 비가 새는 천장 아래에서 직원들과 함께 밤을 새웠고 자금이 막혀 부도가 날 위기에는 내 이름으로 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회사를 살렸다. 내 통장에 하는 돈보다 회사 통장이 더 중요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 모든 시간을 견딘 이유는 단 하나였다. 이 회사만큼은 아무에게나 아무 준비 없는 사람에게 맡기지 않겠다는 다짐이었다. 회사는 단순한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수많은 직원과 그 가족들의 삶이 걸린 공동체였다. 그래서 나는 늘 조심했고 누구보다 냉정하려 했었다. 그 아짐을 내 자식들에게서조차 지키고 싶었다. 아버지, 이제 회사는 저희에게 맡기셔도 되잖아요. 그 말은 처음엔 효심처럼 들렸다. 아버지를 걱정하는 말 같았고 세대를 잇고 싶다는 의지처럼 보였다. 그래서 나는 웃으며 넘겼다. 언젠가는 물려줄 생각이 분명히 있었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 속에는 미묘한 조급함이 섞여 있었다. 성과보다는 자리, 책임보다는 권한을 먼저 요구하는 눈빛. 나는 그것을 애써 외면했다. 설마 내 자식들이 이 회사를 숫자로만 보겠느냐고 스스로를 속였다. 병원에 다녀오는 날이 늘어났고 회의 참석 횟수가 줄어들던 그 시기 이사회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내 앞에 놓인 보고서들은 하나같이 그럴듯한 말로 가득했다. 세대교체, 혁신, 미래 전략. 마치 내가 시대에 뒤처진 사람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몰아갔다. 그리고 나는 잠시 쉬라는 말을 들었다. 회사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라는 말과 함께 경영권 위임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나는 끝까지 의심하지 않았다. 내가 키운 아이들이었고 내가 모든 것을 바친 회사였으니까. 이와 출입증이 막히던 순간 몸 상태가 조금 나아진 것 같아 별 생각 없이 회사에 들렀다.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그저 오래 자리를 비웠으니 한번 얼굴을 비춰야겠다는 정도의 마음이었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익숙한 공기와 풍경이 나를 맞았다. 바닥에 대리석, 문이, 벽에 걸린 회사 연역사진, 그리고 중앙에 서 있는 출입 게이트.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습관처럼 그쪽으로 걸어갔다. 주머니에서 출입증을 꺼내 게이트에 갖다 댔다. 문은 열리지 않았고 차단봉은 미동도 없었다. 순간 기계가 고장났다고 생각했다. 나는 다시 한번 출입증을 갖다 댔다. 이번에는 분명히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로비를 지나던 직원 몇 명이 나를 힐끔거리며 쳐다봤다. 그 은빛에는 당혹감과 불편함이 섞여 있었다. 잠시 후 경비원이 다가왔다. 그는 내 얼굴을 알아보고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다. 잠깐의 침묵 끝에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아니, 출입 권한이 없다고 나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몸이 먼저 반응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는 걸,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차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게이트 앞에 서 있었다.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만 이상하게 크게 들렸다. 그 자리에서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벨은 울렸지만 누구도 받지 않았다. 그제야 가슴 깊은 곳에서 서늘한 감정이 올라왔다. 불안일기보다 확신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그날 밤 나는 집에서 뉴스를 켰다. 회사 관련 기사가 흘러나왔다. 새로운 경영진, 미래 전략, 젊은 리더십. 기사 어디에도 내 이름은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다음 날 자식들을 만났다. 그들은 놀라울 정도로 태연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정해진 수순이었다는 듯한 얼굴이었다. 그리고 아주 담담하게 말했다. 아버지, 이제는 저희가 책임질게요. 그 말은 위로가 아니었다. 선택지도 없는 일방적인 통보였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깨달았다. 제 사무실은 하룻밤 사이에 비워졌고 함께 일하던 비서는 다른 임원에게 배치됐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사진과 서류들은 어디론가 치워졌다. 문득 회사 복도를 걷다 벽을 바라봤다. 한때 내 이름이 새겨져 있던 명패가 있던 자리였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 순간 비로소 실감이 났다. 나는 회사에서 완전히 지워졌다는 것을.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회장이 아니었다. 사마 바닥으로 떨어진 인생. 회사를 잃자 모든 것이 생각보다 빠르게 무너졌다. 마치 오래 버티고 있던 둑이 한순간에 터져버린 것처럼 연쇄적으로 무너져 내렸다. 가장 먼저 집이 정리됐다. 내가 선택한 것도 충분히 고민한 결정도 아니었다.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말 한마디로 짐은 줄어들었고 공간은 비워졌다. 한때 수많은 손님을 맞이하던 거실은 텅 빈 채로 낯선 고독만 남겼다. 그 모든 것이 나와는 다른 세계의 물건처럼 느껴졌다. 전화는 더 빨리 침묵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회의 요청 식사, 제한 조언을 구하는 전화로 하루가 모자랐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벨이 울리지 않았다. 처음엔 고장이 난 줄 알고 몇 번이나 확인했다. 사람들이 전화를 하지 않는 것이었다. 어제까지 나를 만나기 위해 줄을 서던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그제야 가슴을 찌르는 깨달음이 찾아왔다. 사람들은 나를 존경한 게 아니라 내 자리를 존경했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인정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나는 사람을 믿는 쪽이었다. 적어도 그렇게 믿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 믿음을 잔인하게 깨부쉈다. 나는 목적 없이 거리를 걸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었다. 시간은 넘쳐났지만 쓸 곳이 없었다. 그 생각보다 사람을 빨리 무너뜨렸다. 밤이 되면 더 힘들어졌다. 집이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돌아가고 싶은 곳이 없었다. 그래서 공원 벤치에 앉아 사람들이 사라질 때까지 시간을 보냈다. 불이 꺼진 놀이터, 멀어지는 발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집 소리. 그 모든 것이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때 처음으로 내 인생이 정말로 끝난 게 아닐까 생각했다. 회사를 잃은 것이 아니라 역할을 잃은 기분이었다. 누군가의 아버지이기 전에, 누군가의 상사이기 전에 그저 쓸모없는 노인이 되어버린 느낌. 그러다 어느 날 아무 생각 없이 걷다 예전에 살던 아파트 앞을 지나게 됐다. 그곳에는 내가 가장 치열하게 살던 시절의 기억이 남아있었다. 단지 게시판 앞에서 나는 걸음을 멈췄다. 여러 전단지 사이에 붙어있는 종이 한 장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다. 경비원 모집, 글자는 단순했고 조건도 간단했다. 그 종이 한 장을 나는 한참 동안 바라봤다. 웃음이 나와야 할 것 같았는데 가슴이 먼저 먹먹해졌다.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이게 내 인생의 다음 장인가?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눈물이 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도 눈가가 먼저 젖었다. 그리고 나는 그 아파트의 경비가 되었다. 누군가의 회장이 아니라 누군가의 사장이 아니라 그저 단지를 지키는 노인으로. 그때는 몰랐다. 이 선택이 내 인생의 가장 낮은 지점이자 다시 시작되는 출발선이 될 거라는 걸. 사와 경비복을 입은 회장. 경비복은 생각보다 무거웠다. 처의 무게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자존심의 무게였다. 처음 그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나는 한동안 시선을 떼지 못했다. 거울 속에는 회장도 대표도 아닌 그저 늙은 남자 하나가 서 있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꽤 시간이 걸렸다. 경비실은 좁았고
의자는 딱딱했다. 벽에는 근무 수칙이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고 모니터에는 단지 CCTV 화면이 흐르고 있었다. 예전에 내가 앉던 사무실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공간이었다. 그런데도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시간을 보냈다.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않았다. 주인들은 나를 스쳐 지나가며 수고하세요. 같은 말을 건넸다. 그 말들은 예전 회의실에서 들리던 아부 섞인 말들과는 전혀 달랐다. 짧고 무심하고 솔직했다. 그 시선이 처음은 아팠다. 날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무심함, 그 무심함이 오히려 나를 더 작게 만들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시선에 익숙해졌다.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고 나는 그 기대 없음 속에서 이상한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나는 다시 일하는 사람이 되었다. 새역 순찰을 돌고 주차 문제로 다투는 주민을 말리고 분리수거, 요일을 안내했다. 하나하나가 사소한 일이었지만 적어도 하루를 보냈다는 증거가 되었다. 이름도 직함, 호칭도 필요 없었다. 그저 근무표에 적힌 번호 하나로 하루가 흘러갔다. 그게 오히려 나를 덜 아프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다르지 않은 오후였다. 단지 앞에 낯익은 차 한 대가 천천히 멈춰섰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과거 내 곁에서 함께 싸웠던 친구였다. 수많은 위기 속에서 같이 밤을 새우고 같이 결정을 내렸던 사람. 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와 나를 알아보지 못하길 바랐다. 하지만 그는 멈춰섰다. 그리고 내 얼굴을 자세히 바라봤다. 눈빛이 달라졌다. 확신이 서지 않은 듯 몇 초간 나를 바라보던 그는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침묵이 그 어떤 말보다 더 크게 다가왔다. 나는 그 순간 내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왔는지를 비로소 실감했다. 경비복을 입은 채 과거에 나와 마주한 순간 그날은 내 인생에서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시끄러운 날이었다. 호화 다시 모인 늙은 사자들. 그날 이후였다. 친구들이 하나둘씩 나를 찾아오기 시작한 건 약속은 늘 조용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낡은 식당, 문 닫기, 직전의 다방, 혹은 경비실 불이 꺼진 뒤에 작은 휴게 공간. 우리는 술잔을 들지 않았다. 안부도 길지 않았다. 대신 서류를 펼쳤다. 종이 위에는 숫자가 있었고 그 숫자들은 말을 하고 있었다. 재무 흐름, 분기별 손익, 이사회 의사록, 자식들이 내세운 혁신 전략의 결과들. 하나씩 짚어갈수록 공기는 무거워졌다. 누구도 먼저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걸 보고 있었다. 회사는 겉은 멀쩡했지만 속이 썩어가고 있었다. 단기 실적을 위해 핵심 기술을 외부에 넘겼고 장기 계약을 끊어내 현금 흐름만 부풀렸다. 숫자는 좋아 보였지만 근간은 무너지고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절대 허락하지 않았을 선택들. 그 선택들이 연달아 이어지고 있었다. 나는 말없이 자료를 넘겼다. 이상하게도 분노보다 차가운 집중이 먼저 올라왔다. 한때 수천 명의 인생을 책임졌던 감각이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었다. 친구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각자 은퇴한 몸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예전 그대로였다. 누군가는 법무 쪽 기록을 맡았고 누군가는 주주 구조를 파고들었다. 또 다른 이는 해외 자회사 흐름을 추적했다. 우리는 서두르지 않았다. 젊은 사자처럼 달려들지도 않았다. 대신 늙은 사자처럼 기다렸다. 상처난 사냥감이 스스로 무너질 때를.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간 뒤 나는 홀로 남아 자료를 다시 정리했다. 경비복을 입은 채 책상에 앉아있는 내 모습이 우습게 느껴졌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다. 나는 다시 경영자의 눈으로 회사를 보기 시작했다. 냉정하게, 철저하게. 그 순간 확신이 들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되찾아야 할 책임이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생각보다 길어질 거라는 것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육하 반격은 조용히 시작된다. 우리는 한 번에 움직이지 않았다. 소리 없이, 흔적 없이.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각자의 일상을 사는 노인들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게 우리가 원한 그림이었다. 먼저 손댄 건 언론도 법정도 아닌 주주였다.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숫자로 설득해야 했다. 회사가 왜 흔들리는지, 왜 미래가 없는지, 왜 지금의 경영진이 위험한지. 끓는 감정을 꺼냈지만 겉으로는 철저히 숨겼다. 보고서는 정교하게 만들어졌다. 자식들이 자랑하던 혁신 사업의 실체 외 자회사로 빠져나간 기술력. 이사회에서 은근히 덮어온 손실 구조들.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그들이 쌓아 올린 성과가 아니라 대학 평생 쌓아온 회사의 뼈대가 어떻게 깎여나가고 있는지가 명확해졌다. 우리는 익명의 제보자가 되었고 오래된 주주들의 상담자가 되었으며 조용한 질문을 던지는 이름 없는 노인들이 되었다. 이 방향이 맞습니까? 장기 계획은 어디에 있습니까? 왜 핵심 인력이 빠져나가고 있죠? 질문은 칼보다 날카로웠다. 처음엔 자식들도 웃어넘겼다. 아버지 세대의 걱정이겠지. 구시대적인 시선이야. 회의실에서 내 이름을 흘려 말하며 비웃었다는 이야기도 전해 들었다. 그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 그러다 주가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아주 조금 눈치채기 어려울 정도로. 하지만 시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분석 보고서나 평가, 등급 하나가 조용히 내려앉자 기관 투자자들이 움직였다. 그제야 자식들의 표정이 달라졌다. 회의가 잦아졌고 임원 교체가 급해졌다. 문제는 그 모든 대응이 땜질에 불과하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나는 경비실에서 야간 근무를 서며 뉴스를 봤다. 회사 이름이 나올 때마다 심장이 묘하게 차분해졌다. 올 준비해온 국면이 서서히 열리고 있다는 감각. 그날 밤 친구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왔다. 움직이기 시작했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아직 전쟁은 시작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은 넘어가고 있었다. 7화 참교육의 날, 주주총회 날 아침, 나는 오래된 정장을 꺼냈다. 비싼 옷은 아니었다. 한때는 수십 벌의 맞춤 정장이 있었지만 지금 남아있는 건 이 한 벌뿐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중요한 날에 입기엔 이 정도면 충분했다. 거울 앞에 섰을 때 나는 일부러 표정을 지웠다. 분노도 억울함도 이날만큼은 필요 없었다. 감정은 상대를 흔들지만 판을 뒤집는 건 항상 사실이었다. 주주총회장 입구에 들어서자 웅성거림이 퍼졌다. 나를 알아본 사람, 사진으로만 보던 사람, 이미 끝난 인물로 생각했던 사람. 그 시선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지만 나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경비복을 입고도 고개를 들었는데 정장을 입은 오늘 고개를 숙일 이유는 더 없었다. 의례적인 인사, 경영 성과 보고, 자식들의 자신만만한 목소리. 그 말들 속에는 숫자가 빠져 있었다. 한 문장, 한 자료, 재물음, 은폐된 손실, 허울뿐인 혁신 사업. 큰의 숫자가 뜰 때마다 회의장의 공기가 바뀌었다. 웅성거림은 숨죽인 정적이 되었고 정적은 불안으로 변했다. 반박하려 했지만 자료가 먼저 말을 했다. 변명은 다음 페이지에서 무너졌고 웃음은 다음 그래프에서 사라졌다.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경영의 대가를 지금에서야 정확하게 치르는 시간이었다. 표결이 시작됐다. 결과가 확정되자 회의장은 완전히 잠잠해졌다. 의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경영권은 다시 이전됩니다. 그 한 문장으로 모든 게 끝났다. 나는 그저 숨을 한번 고르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날 경영권은 다시 내 손으로 돌아왔다. 팔화 복수가 아닌 선택. 주주총회가 끝나고 나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회사를 나왔다. 이번엔 내가 의장석에 앉아 있었다. 낯선 풍경이었지만 어색하진 않았다. 자식들도 임원들도 법무팀도 그들은 내 입에서 나올 말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쫓아낼지 법적 책임을 물을지 아니면 완전히 배제할지. 나는 자식들을 내치지 않았다. 그 대신 조건을 꺼냈다.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냉정한 조건이었다. 첫째, 경영권은 돌려주되 단독 결정권은 없다. 모든 투자와 인사는 외부 이사와 내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도록 했다. 둘째, 실적은 말이 아니라 숫자로 증명해야 한다. 분기마다 외부 감사와 공개 보고를 거친다. 성과가 없으면 즉시 권한은 회수된다.
셋째, 그동안의 실패에 대해 사과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한다. 임원 보수 삭감, 성과급 전면 중단, 책임부서 재편. 예외는 없었다. 그제야 자식들의 얼굴에 당황이 아닌 두려움이 스쳤다. 처음으로 그들은 깨달았을 것이다. 이건 감정 싸움이 아니라 시험이라는 걸. 이사회를 마치고 나올 때 누군가는 실망한 얼굴이었고 누군가는 안도한 얼굴이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가장 큰 혼란에 빠진 사람들은 바로 내 자식들이라는 걸. 그날 이후 회사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모든 숫자에는 근거가 붙었고 모든 결정에는 책임이 따랐다. 구와 진짜 물려준다는 것. 사람들은 내가 회사를 되찾았을 때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왕이 돌아왔고 질서가 회복됐고 이제 편안한 노후만 남았다고. 하지만 나에게 그날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나는 다시 회사를 세우기 시작했다. 예전처럼 내 이름으로 밀어붙이지 않았다. 대신 시스템을 고쳤다. 한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구조가 회사를 움직이게 만들었다. 보고라인은 단순하게, 책임은 명확하게, 실적 없는 충성은 더 이상 가치가 없도록 했다. 사람부터 바로 세웠다. 내 사람도 자식들 사람도 가리지 않았다. 필요 없는 자리는 없앴고 능력 있는 사람은 과거가 어떻든 끌어올렸다. 그 과정에서 불만도 많았고 원망도 쌓였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회사는 감정으로 굴러가는 곳이 아니니까. 자식들은 그 옆에서 모든 걸 지켜봤다. 회의실에서, 현장에서, 숫자 앞에서. 나는 일부러 답을 바로 주지 않았다. 스스로 판단하게 했고 실패하게 두었다. 대신 실패의 대가는 확실히 치르게 했다. 그래야 배운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자 조금씩 변화가 보였다. 보고서의 문장이 가벼워졌고 숫자에는 변명이 줄었다. 결정은 느려졌지만 실수는 줄어들었다. 그제야 나는 생각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도망치지는 않겠구나. 나는 마지막으로 이사회를 열었다. 이번엔 조건도 경고도 없었다. 단 한 가지 말만 남겼다. 이 회사는 내 인생이었고 이제는 너희의 인생이 될 거다. 망치면 다시는 기회 없다. 클라는 공식적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도장은 찍었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예전처럼 억지로 넘긴 게 아니었기 때문이다. 준비되지 않은 상속은 버림과 다를 게 없다는 걸 나는 뼈저리게 배웠다. 회사를 나서며 로비를 한 번 더 둘러봤다. 예전처럼 사람들이 일어나지는 않았다. 그게 좋았다. 이제 이 회사는 누군가의 이름이 아니라 스스로 서 있어야 하니까. 그 순간 비로소 깨달았다. 진짜 물려준다는 건 자리를 주는 게 아니라 버틸 수 있는 힘을 남겨주는 일이라는 걸. 시판회가 경비실에 남은 이유. 사람들은 가끔 묻는다. 왜 아직도 경비실에 있느냐고. 회사를 되찾았고 다시 넘겼고 이제는 누구보다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느냐고.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나는 대답하지 않는다. 지금도 나는 경비실에 앉아 있다. 작은 책상, 오래된 의자,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익숙한 목소리. 창밖으로는 사람들이 지나간다. 그를 바라보는 이 시간이 이상하게도 내 마음을 가장 편안하게 만든다. 나는 모든 것을 잃어봤다. 이름, 자리, 존경. 그리고 다시 모든 것을 되찾아봤다. 권력도, 지분도, 결정권도. 그 뜻을 모두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어느 쪽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경비실에 남은 이유는 벌이 아니다.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무너졌는지, 사람이 얼마나 쉽게 자리를 잃을 수 있는지. 이 공간은 나에게 그 사실을 매일 상기시킨다. 자식들은 여전히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예전처럼 무책임하지도 않다. 밤이 되면 경비실 불을 조금 낮춘다. 조용해진 단지에서 나는 혼자 앉아 하루를 정리한다. 이 자리에서 나는 더 이상 회장도 아버지의 그림자도 아니다. 내가 이곳에 남은 이유는 하나다. 언젠가 누군가가 나처럼 모든 걸 잃기 직전이라면 이 이야기가 경고가 되기를 바랐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도 권력을 맡길 때는 반드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 사랑과 경영은 같지 않다는 것.